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특강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겠고요. 자, 저희 자료가 보면은요, 지금 총 한 184페이지까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는 107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1시간 동안에 한 7, 80페이지를 소화할 건데요. 그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해서 이제 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 이후에 관심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 그리고 참고 자료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 되니까 큰 걱정 없이 같이 한번 또 살펴봐 주시면 되겠네요. 시작하겠습니다. 5장에 대해서 연구 분석 결과 관련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의 연구 문제가 이제 서론의 후반부에 그죠? 말미에 이제 우리가 제시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연구 문제가 바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그 관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연구 문제별로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그 연구 문제별로 어떤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그것은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연구 문제 관련해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예를 들면 연구 집단의 전체 평균치가 궁금할 경우, 즉 이런 거죠. 연구 집단, 즉 연구 대상자를 할 수 있겠죠. 연구 대상자 전체 또는 어떤 그 특정 집단의 특정 변수, 연구 변수의 평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대한민국 성인의 평균 행복 지수는 얼마인가? 달리 말하면 연구 문제 1, 대한민국 성인의 평균 행복 지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우리가 실제 논문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건 뭐예요? 대한민국 성인 전체를 조사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샘플을 우리가 보통 하죠. 샘플링, 뭐 300명, 뭐 1000명, 2000명 적정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 샘플링해서 거기에 설문을 하고 그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치를 구하면 되는 거죠. 평균값. 그래서 30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연구를 했다 그러면 300명이 우리가 이제 특정 어떤 그 설문 문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당신의 행복 지수는 뭐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그걸 뭐 1점부터 뭐 10점까지 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7점, 어떤 사람은 8점, 뭐 이렇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들이 300명의 평균치, 평균값. 그걸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굉장히 뭐 단순한 케이스죠. 또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학교에 우리 과에 학생이 30명이 있는데 우리 과 학생들의 평균 그 행복지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0명에 대해서 각자 본인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를 1점부터 10점까지 이렇게 매기게 한 다음에 그걸 다 모아서 평균을 내면 우리 과 학생들의 평균 행복지수가 되겠죠. 굉장히 쉬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요.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계 분석 방법은 보통 일표본 T검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SPSS 명령은 SPSS 화면에서 분석 탭으로 들어가서 평균 비교 탭으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좀 가끔 이제 이슈가 되긴 합니다만 보통 이제 이 조사 대상자가 우리는 보통은 세 자리잖아요. 설문조사 하시게 되면 한 뭐 200명, 300명부터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이슈는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통계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연구 대상자가 30명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샘플이 설문지 수거한 게 30개 이상은 돼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니까 크게 걱정하실 바는 없는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보시는 내용은 평균에 대한 내용이고요. 샘플을 한번 보시죠. 자, 이 경우입니다. 자, 대한민국 성인의 평균 행복지수 얼마인가 쭉 조사해봤더니
평균이 이렇게 나왔어요. 3.544. 뭐죠? 이번에 조사한 성인들의 평균 행복지수는 3.5다. 5점 만점이겠죠. 5점 만점에 3.5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1표본 T검정을 해보면 이렇게 상한값과 하한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 평균이 3.544라고 그냥 딱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자, 평균은 3.544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 이건 뭐냐면 그 평균치가 3.510에서 3.578. 네. 요 사이에 요 평균치가 있을 가능성이 95%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쉬운 거예요. 사실 요 값이 3.544가 이 사이에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평균 행복지수가 그 분석된 대로 그냥 이렇게 제시하고 끝나도 되고, 좀 깊게 들어가면 그냥 3.544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95% 정도의 신뢰 구간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에 평균 행복지수는 3.510과 3.578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95%다. 이렇게 기술을 해도 되는 거죠. 간단하게는 이렇게 기술하고, 좀 더 깊게 표현할 때는 이렇게 기술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실제 논문에서 기술하는 방법은 좀 변형을 해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신뢰 수준하고 유의 수준은 이제 통계학 시간에 배우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들은 참고로 적어놨던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연구 문제 두 번째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두 집단을 비교할 수 있겠죠. 자, 평균 행복지수 전체가 다가 아니고 남자들이 느끼는 평균 행복지수와 여자들이 느끼는 평균 행복지수가 같은지 다른지, 이 첫 번째 연구 문제일 수 있겠죠. 즉 남성과 여성이 행복지수가 같으냐 다르냐.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만약에 같지 않다면 어느 집단의 행복지수가 높으냐. 이것도 연구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두 집단의 어떤 평균치를 비교하는 거죠. 그 평균치를 비교한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 즉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느냐, 즉 그 지수가 같으냐 다르냐 이 얘기죠. 자, 이때 분석하는 방법은 이 표본 T검정이라고 하고요. SPS 명령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통계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개념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연구 문제. 남성과 여성의 행복지수가 같으냐 다르냐, 다르다면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런 거 할 때에는, 이런 연구 문제를 분석할 때에는 이 표본 T검정을 활용한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케이스 2 경우고요. 자, 사례를 보시죠. 그래서 그 이표본 T검정을 해보면 이렇게 어떤 분석 결과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분석들을 할 때 아까 회계 분석에서 뭐 표본의 어떤 정기 분포 이런 뭐 말씀드렸었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 집단 간의 차이 분석할 때 전제조건으로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분산이 동일한지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성들이 응답한 거하고 여성들이 응답한 그 수치들이 정말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거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구체적인 내용은 통계학 시간에 배우실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등분산 가정이라고 하는 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데, 여기 있는 이 값이 0.05보다 커야 됩니다. 커야 다르지 않다. 즉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이 서로 동일한, 비교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을 보고, 그죠? 이것을 보고 0.5보다 크니까 분산이 다르지 않다. 즉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된 거죠. 등분산 가정이 검증되었다. 양호하다라고 했다. 첫 번째 보고요. 그 가정 하에서 이제 나온 그 집단 간의 평균치를 봅니다. 그래서 선별 여자가 0이고요. 남자는 1이에요. 즉 여자의 평균 행복지수는 3.57, 남자의 평균 행복지수는 3.524 이렇게 됐죠. 어떻게 더 높은가요? 여자가 더 높아 보이죠?
근데 실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뭐 숫자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고요. 실제 이것보다도 하나 더 나와서 세 번째 연구 문제가 좀 더 의미가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죠. 예를 들면 이런 또 연구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대한민국 성인의 평균 행복 지수가 다 똑같을 거냐. 아까 앞에서는 남자하고 여자 두 집단만 비교를 했죠. 두 집단이 높으냐 나쁘냐. 이것만 봤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평균 행복 지수 자체가 응답자들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겠냐. 응답자들이 예를 들면 교육 정도에 따라서 네. 집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또 연구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연구 문제를 구성할 수 있겠고,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어느 집단이 평균 행복 지수가 높으냐 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분산 분석, 원웨이 아노바라고 하는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요. 이렇게 메뉴를 접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분산의 동제성을 검증하고 나서 사후 검증이라고 하는데요. 뒤에서 보시죠. 똑같아요. 집단을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이게 같으냐 다르냐를 봐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0.05보다 커야 돼요. 커야 이 두 집단이 동질한 집단이다. 그죠? 네. 근데 지금 작기 때문에 집단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 이게 논문에 반영을 하는 케이스라면 이거를 집단 차이 분석을 할 수 없으므로 분석이 종료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케이스에서 이제 그 교재에서 가져온 거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되죠? 이게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크게 나와야 돼요. 우리 앞에처럼. 그래서 크게 나와서 분산의 동제성 검증이 통과되었다. 만족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반대 케이스예요. 그래서 예시로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게 0.05보다 크게 나와서 분산의 동질성 검증이 통과됐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아노바 값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유의 확률은 마찬가지 이쪽에서는 0.05보다 작아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요. 달라요. 요 네 집단은 뭐냐면 교육 수준을 네 집단으로 나눈 거예요. 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네 집단의 행복 지수가 네 개가 따로 나올 텐데 그것이 다르다라고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다르구나. 즉 교육 정도에 따라서 네 집단 간의 평균 행복 지수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 여기는요. 자, 그래서 네 집단이 어떻게 다른지를 평균치를 내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3.6, 뭐 3.5, 3.6 이렇게 나오죠. 자, 앞에서의 아노바 결과는 여기서 이 유형이 말하는 것은 요 네 개가 그냥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어느 것과 어느 것이 다른지, 1과 2가 다른 건지, 2와 4가 다른 건지는 설명해 주지 못하죠. 그래서 각각의 비교, 그죠? 네. 1과 2가 다른지, 1과 3이 다른지, 1과 4가 다른지, 2와 3이 다른지, 2와 4가 다른지, 3과 4가 다른지, 6개의 쌍이 존재하죠. 그것들이 실제 다 어떻게 다른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셰페의 사후 검증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숫자적으로 이게 숫자 크기로 3.6, 3. 뭐 이렇게 순서로 나타났다라고까지만 해석할 수 있을 뿐 실제 어떤 두 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지는 나타내지 못하죠. 그래서 연구 문제에 따라서 또는 그 교수님과 진행하실 때에 연구 문제를 어디까지만 우리가 설정해서 끝내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연구 문제로 설정했을 때 대부분 구체적인 분석을 하게끔 요구들을 많이 하십니다. 교수님들이요. 그럴 경우에 하는 게 이제 셰페라고 하는 사후 검증입니다. 역시나 통계 분석 시간에 이렇게 메뉴를 선택해서 분석하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해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1이 2와 다른지 3과 다른지 4와 다른지 이런 식으로죠. 2가 1과 다른지 이렇게 되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충 하나, 둘, 셋 해서 3, 4, 12 12개의 쌍이 있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는 6개예요. 왜요?
1과 2 비교한 게 여기 있으면 2와 1이 또 여기 있어요. 그죠? 1과 3이 여기 있으면 1과 3이 또 여기 있어요. 그래서 4개를 비교하기 때문에 실제는 6개의 쌍대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자, 분석 결과는 여기를 봅니다. 여기 유효 확률. 여기에 있는 이 값, 수치가 뭐보다 0.05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죠? 전부 다 커요. 그래서 예를 들면 1과 2가 다르다라고 할 수 없다. 1과 4가 다르다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즉, 다 이게 0.05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즉 정리하면 6가지의 쌍대 비교한 경우의 수, 그 어떤 것도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좀 부족하죠. 좀 다르게 나온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 정도의 내용으로 그냥 제시를 하고 지나갈 수가 있겠죠. 실제 예시를 볼게요. 이 사후 검증한 결과를 표로 나타낸 겁니다. 이게 실제 논문의 케이스예요. 자, 여기서 이제 뭘 측정했냐면 직무 스트레스의 수준을 측정했습니다. 성별로, 연령별로 쭉 나눠봤죠. 자, 남자의 직무 스트레스 53명이 응답한 거고 평균이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네, 표준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나와 있고요. 자, 학력을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행복 지수를 학력으로 봤으니까 이번에 스트레스도 학력을 한번 보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2명이면서 평균치가 3 이렇게 나오고 그죠? 이렇게 나왔죠. 쉐페 검증을 하면 요 첫 번째 걸 A, 두 번째를 B, C, D로 구분했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해요. 즉 B하고 C가 다르다는 거예요. 즉 여기 전문대 졸업과 산인대 졸업, 즉 3.36, 3.30 이 두 개가 유의미하게 통계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대 졸업 집단 3.66보다 4년제 대학 졸업 집단 3.30이 직무 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예, 이런 케이스입니다. 물론 뭐 이 네 가지를 또 많이 비교했겠죠. 그죠? A와 B, A와 C, A와 D 쭉 비교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 앞에서 봤었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해서 했겠죠. 그 결과 이쪽에서 유의하게 이제 0.05보다 작은 게 나타난 케이스가 몇 개 있었는데 최종 학력에서는 이 두 개만 다르게 나타났다는 걸 의미해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B가 C보다 작다. 즉 C가 B보다 크다. 그죠? C가 B보다 크다, 높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만약에 경력에 따라서 보면요. 경력에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 차이가 있나 없나 봤더니 아까 앞에서 했던 뭐 등분산 가정, 아노바 분석, 그 다음 쉐페 검증 해보니까 A하고 B만 차이가 있다고 나타나는 거죠. A 3.15, B 3.34. 즉 경력이 회사에서 경력이 3점 미만인 집단 3.15 이거보다 경력이 3년에서 5년인 집단이 스트레스 3.44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즉 3.15보다 3.44가 직무 스트레스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논문에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에 대한 분석 방법, 그 다음에 해석 방법, 의미 이런 것들을 살펴보셨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논문을 보실 때 이런 것들, 이런 표, 이런 유형들이 나타나고 사후 검증이 있으면 이건 집단 간 차이 분석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연구 문제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앞에 잠깐 들었습니다만 상관관계, 그죠? 네. 두 가지의 관계가 있냐 없냐, 또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두 개의 변수를 비교할 때 그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즉 A 변수가 증가하면 B 변수도 증가하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A 변수가 증가할 때 B 변수는 감소하는 건지. 그래서 이 앞에 거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고요. 뒤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음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상관관계 분석을 하면 상관관계 계수 앞에 양의 경우에는 플러스, 즉 보통 플러스는 표시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고
음이 상관관계가 나타나면 상관계수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이런 것을 이제 연구 문제로 표현했을 때에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평소에 건강한 자기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것, 우리가 건강한 자기 관리다라고 하는 변수 이름으로 본다면, 즉 건강한 자기 관리라고 하는 거하고 그들이 느끼는 행복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연구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이거는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 연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는 상관계수가 주어집니다. 상관계수. 그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 사이에 여러 가지의 다양한 숫자가 형식으로 제시가 되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두 변수는 양의 상관관계, 반대는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고, 양의 상관관계일 때는 한 변수의 값이 증가하면 다른 변수 값도 증가하고, 음의 상관관계에서는 한 변수 값이 증가하면 다른 변수 값은 감소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통계 시간에 배우고 있습니다만 그 상관관계 분석할 때 모든 변수가 다 연속형이면 스피어만 방식을 체크하고요. 그 중에 일부가 범중 변수로 측정된 것이 있으면 캔달의 타워 B를 클릭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거는 통계 시간에 배우시게 되겠고요. 자, 아주 간단한 상관관계죠. 건강한 자기관리와 행복의 상관관계 분석을 했더니 상관계수가 0.519, 그죠? 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이건 뭐예요?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경우면 그냥 마이너스를 써요. 이건 뭐죠? 양의 상관관계이다. 그죠? 자, 상관계수가 양이므로 두 변수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건강한 자기관리가 높아질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건강한 관리에 대한 평균치가 있고 행복이라는 평균치가 있는데 그 숫자들이 관계가 양의 상관관계예요. 네. 건강한 자기관리에 특정한 수치가 올라갈 경우에 덩달아서 행복에 대한 수치도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양의 상관관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연구 문제 케이스 5-1입니다. 이번에는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의 선형 관계, 즉 설명 변수는 설명을 해주는 변수, 우리가 말하는 보통 독립 변수, 통계에서는 뭐 X라고 하죠. 반응 변수는 그 설명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반응하는 변수, 그래서 종속 변수 또는 Y 이렇게 표시를 우리가 보통 하죠. 그거의 선형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죠? 독립 변수의 수치가 올라갈수록 반응 변수의 수치도 올라가는 것이 상관관계이면서 그것이 인과관계를 갖는다. 만약에 설명 변수, 즉 X가 증가할수록 우리 XY 표에서요. X가 증가할수록 Y가 증가하면 뭐 이런 그래프가 되죠. 이런 그래프가 왼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죠. 이건 뭐예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1차 함수. Y는 AXB. 그죠? 그런 이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늘 이제 주로 다루시게 될 회귀 분석이에요. 회귀 분석. X가 증가할수록 Y가 증가하느냐, X가 증가할수록 Y가 감소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보면 이 선형 함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독립 변수 X와 종속 변수 Y의 선형 함수 관계에 있어서 기울기와 절편의 값이 나타나는 관계.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거 Y equal AX, A, 그죠? 기울기 플러스 B, 절편, 이 얘기예요. 그래서 X와 Y의 관계가 1차 함수, 직선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통 회귀 분석이라 하죠. 이하 구체적인 내용은 통계 수업 시간에 배우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가 이런 관계를 분석할 때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분석 방법은 이렇게 회귀 분석에서 선형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앞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또 회귀 분석에서는 또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한 기본 가정이 있고요. 그 기본 가정들이 보통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독립성을 충족해야 되고 정규성 가정을 만족해야 되고 등 분산성을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다 제시를 하는 것이 그야말로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 교수님이나 논문에 따라서는요. 이 중에 한두 개만 제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또 통계 시간에 보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다 다루기보다는 대표적인 내용들만 살펴보시겠습니다. 위기 분석한 결과예요. 앞에 나왔던 그 몇 가지 회계 분석을 위한 세 가지 가정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기 독립성 가정에 대해서 보통 많이 우리가 주로 표시를 하죠. 이 독립성 가정을 검증하는 방법이 더빈 왓슨 기술을 확인하는 건데요. 이 더빈 왓슨 통계량 값은 2에 근접하면 돼요. 그러니까 2를 조금 벗어나거나 2를 조금 미달하거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막 엄격한 수치가 제시가 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0.7을 꼭 넘어야 되고 그러니까 1.7을 꼭 초과해야 되고 아니면 뭐 2.3 미만이어야 되고 이런 게 정확히 제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회계 분석에서 독립성 가정을 검증하기 위한 더빈 왓슨 통계량 값은 대략 이렇게 그냥 제시를 하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2에 근접함으로 독립성 가정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술하고 넘어갑니다. 보통 이제 통상적인 수치가 있겠죠. 정확한 그 기준은 없지만 그래서 보통은 1.7 정도 넘어가거나 2.3 이하일 경우에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판단해 주세요. 보통은. 어떤 경우에는 1.7이 조금 안 돼도 그냥 넘어가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케이스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알조업 이런 것들은 다 통계 시간에 주로 이제 이야기가 되실 거고요. 역시 아노바 분석 결과가 중요하죠. 이게 이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아야 되죠. 네, 0.05보다. 0.05보다 훨씬 작은 0.006이 나왔기 때문에 유의하다. 뭐가 유의하다? x가 x와 y와의 그 선형 함수의 관계가 유의하다. 즉 건강한 자기관리가 증가할수록 행복이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의 확률이 0.000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0.05보다 컸다. 0.06이 나왔다. 그러면 가설 검증이 안 됐다라고 하죠. 건강한 자기관리가 증가할수록 행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채택이 됐어요. 0.05보다 작았기 때문에. 여기 설명된 것은 뭐예요? 0.001보다 작다라고 했죠. 이것은 0.001보다 작다는 것은 0.05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석사 논문에서는 0.05보다 작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죠? 네, 좀 더 어필하는 거예요. 0.05는 당연히 충족했고 봐라 0.001이라고 하는 우리가 에스터리스크 별로 표시할 때 별이 2개나 뜬 거 아니냐라고 좀 더 어필해서 쓸 경우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사례로 보시면 되고요. 원칙은 뭐다? 0.05보다 작기만 하면 유의하다.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케이스 5-2입니다. 역시 설명변수와 반응변수와 선형관계인데요. 이번에는 독립변수가 보실까요? 2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있는 경우에요. 앞에는 독립변수 하나였죠. 건강한 자기관리가 증가할수록 행복이 증가하는 봤는데 이번에 독립변수가 2개예요. A와 B 2개의 독립변수가 이쪽 Y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보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보시면 연구문제, 아이고, 뒤쪽으로 와야 되는데요. 자, 연구문제는 뭐죠? 건강한 자기관리를 잘할수록 행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뭐 이렇게 좀 제시가 되는데 약간의 좀 오타가 있는 것 같네요. 뒤에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핵심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단순 회계 분석이었는데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면 다중 회계 분석, 멀티플이죠? 다중 회계 분석이라고 합니다. 독립변수가 2개니까 이름은 이렇게 하고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한 독립변수가 다른 독립변수들의 선형 함수로 표현될 수 있을 경우 뭐 내용은 이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통계 시간에서 배우실 텐데 어쨌든 독립변수가 2개일 때는 다중회계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다중공존성도 역시나 통계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뒤에서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죠. 독립변수가 여러 개면
x1, x2라고 표현합시다. 독립변수가 두 개일 때 이 두 개의 독립변수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판별 타당성, 요인 분석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y라고 하는 종속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독립변수 두 개를 투입했는데 이 두 개의 독립변수가 서로 다른 거여야 연구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얘네와 비슷한 거 독립변수 두 개 해봐야 연구의 의미가 적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립변수가 두 개인 다중회계 분석을 할 때에는 이 두 개의 독립변수가 서로 다른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같으면 안 돼. 의미가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두 개의 성격이 너무 같다. 그러면 다중 공선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다중 공선성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통계에서 제공이 되는 VIF 값 또는 TOL 값을 보통 확인해요. 그래서 VIF는 우리가 분산 팽창 지수라고 해서 10 이하일 경우에 다중 공선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 적다. 즉 두 개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반대로 그거의 역수거든요. 톨러런스는 VIF의 역수예요. 그래서 공차는 0.1 이상인 경우 다중 공선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내용을 보실까요? 이거 약간 회계분석에서 기본적으로 5차원의 독립성은 도비나스 말씀드렸고요. 아노바에서 0.000 이게 있어야 이게 나와야 이 회계분석에 대한 이 기본적인 선형 함수 자체가 의미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실제 가설의 채택 여부는 여기에 유효 확률을 가지고 보지요. 보시는 것처럼 독립변수가 두 개입니다. 건강한 자기관리와 건강한 몸의 느낌 두 개의 독립변수, 종속변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 하나 이렇게 돼 있죠. 분석한 결과예요. 그래서 도비나스 아까 말씀드렸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선성 통계라고 있죠. 다중 공선성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예. 그죠? VIF 값이 10 이하, 그죠? 공차가 0.1 이상, 예, 충족하죠. 그러므로 이 다중 회계 분석은 공선성, 다중 공선성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있죠? 예. 그렇게 놓고 이제 분석 결과, 즉 가설금리 결과를 봅니다. 건강한 자기관리도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건강한 몸의 느낌도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죠. 두 개 다 행복에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가설이 있었다면 두 개의 가설이 다 채택되었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5차항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더블라슨과 특별한 수치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 이렇게 특정한 숫자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또 학자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에.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크게 대략 뭐 이쪽이 뭐 0.7보다 1.7보다 크고 뭐 이쪽이 뭐 2.3보다 작고 이런 내용들 가지고 보통 제시를 하고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시니 그걸 따라 하고요. 만약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깊이 있게 논문을 기술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참고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5장의 연구 분석 결과 파트를 좀 다루고 있죠. 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핵심적인 내용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연구할 때요, 핵심적인 질문을 보통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밌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 누가 그래? 누가 그래? 뭐 이렇게 논문 이렇게 뭐라고 썼는데, 이거 뭐 문장 하나하나, 아니면 어떤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그래? 무슨 얘기냐면, 인용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예, 표절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인용을 해야 된다. 강조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말 그러냐? 예, 그건 이제 내가 연구를 통해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항상 이 두 가지, 누가 그래, 진짜 그래라고 하는 어떤 개념들을 머릿속에 유념해 두시고 논문을 보시고 논문을 작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기본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연구 분석 결과를 우리가 다루면서 핵심적인 두 가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이 어떻게 그래와 늘 그래의 문제입니다. 첫째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전에도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 간의 관계의 단순 인과관계
대한 회귀 분석을 우리가 보통 하는데 거기에 과정, x가 y에 미치는 과정, 메커니즘, 즉 무엇을 통해서, 즉 그 무엇이 뭐예요? 매개 변수예요. 독립 변수가 어떤 매개 변수를 통해서 그러한 메커니즘, 과정을 통해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 그 매개 변수의 유의성을 밝히는 것, 다시 말하면 매개 효과가 유의한지를 밝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메커니즘 또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x가 y에 미치는데 어떻게 그래,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가를 밝히는 게 매개효과 분석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늘 그래는 뭐죠?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데 항상 그래? 이런 얘기예요. 그때그때 다르지 않을까? 이 그때그때는 뭐의 문제죠? when, 언제, 조건의 문제예요. 조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상황에 의한 조건이 있고 그 인과관계에 작용하는 그 주체, 개인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한 자기관리가 증가할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데 늘 그래? 앞에 보셨죠? 그게 남자, 여자에 따라 다르고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조절 효과. X가 Y에 미치는 그 효과를 조절하는 거예요. 좌우한다고 그러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남자는 더 높고 여자는 더 낮고 그런 거. 어떤 학력은 학력이 높을수록 이 관계가 더 높게 나타나거나 작게 나타나고 이런 거죠. X와 Y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특성에 관한 조건, 이것을 밝히는 것을 조절 효과를 검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석사 논문에서는요, 매개효과 검증, 단순한 매개효과 검증 또는 단순한 조절효과 검증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죠. 없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가 어느 학과에 어느 지도 교수님하고 논문을 써야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선배 논문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선배 논문들을 봤을 때 주로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연구 문제 1, 2, 3, 4, 5를 봤잖아요. 어느 정도의 연구 문제까지를 주로 앞에 선배 석사 논문들에서 다루는지를 보면 나도 그 정도로 다루면 되겠구나라고 대략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어떤 교수님 쪽에서는 매개효과 분석까지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어떤 교수님은 석사 논문 쓸 때, 제자들 석사 논문 쓸 때 조절효과 분석까지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이 특강 시간이고 또 실제 또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개념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매개효과는 하우의 문제예요. X가 Y에 미칠 때 그냥 직접적인 이런 영향만 있을 거냐,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는 매개 변수가 존재할 거냐. 그래서 이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 아니면 이것은 이제 매개 변수, 그다음에 매개 효과의 검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유의하지 않은 뭐죠? 반드시 X가 M을 거쳐서 Y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우리가 완전한 매개다. 완전 매개를 하고요. 요것도 유의하고 요 매개 효과도 유의한 것을 부분적인 매개다. 그래서 부분 매개라고 합니다. 통계 시간에 또 배우실 거예요. 네. 매개 효과 검증의 대표적인 방법이요. 1985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베론 케니 방법입니다. 외국 학자 이름이고요. 매개 효과 검증을 이 방법을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고요. 지금까지도 이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역시나 통계 시간에 배우실 거고요. 이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베론 케니 방법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를 보고, 2단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즉 직접적으로 가는 거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총효과라고 하는데 그것이 유의한지를 보고, 3단계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과 매개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를 보는 이 3단계의 3번의 회귀 분석을 해서 이 단계별로 다 오케이가 되면 매개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때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 매개다라고 하고, 요 직접 효과도 유의하면 부분 매개다라고 얘기하죠. 네. 개념적인 설명만 드립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건강한 자기관리를 잘할수록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1단계가 유의한지 마찬가지로 2단계 간접효과와 이걸 간접효과라 하죠. 매개효과 아니면 간접효과 간접효과와 직접효과가 다 유의한지 세 번째는 행복이 평화에 미치는 이 영향과 이 직접효과가 유의한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1단계, 2단계, 3단계를 회귀분석을 3번 합니다.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3번의 회귀분석 결과를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 회귀 개수를 쓰고 표준 오차를 쓰고 이렇게 표시하죠. 이 경우는 여기 있는 그 개수들을 쭉 표시해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0.8이 직접효과죠. 건강한 자기관리가 행복에 0.50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행복이 평화에 여기 있죠. 삼국지 어딨냐? 이건 총효과예요. 총효과는 직접효과 더하기 간접효과인데요. 간접효과는 이 둘을 곱하는 겁니다. A와 B를 곱하는 거예요. 502 곱하기 450 하면 둘들 5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간접효과고 직접효과는 여기 있죠. 그리고 두 개를 합치면 307이 나와요. 그게 이거예요. 총효과. 여기서 나온 경우죠. 네. 간접효과 더하기 직접효과가 얼마인지가 여기 2단계에서 나옵니다. 네. 나중에 천천히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통계표를 이렇게 제시하죠. 분문을 표시할 때 이렇게요. 1단계 개수, 표준 오차, t값 쭉 쓰죠. 네. 그럼 모형이 나왔다는 어떤 개수를 써주고요.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는 방법은 이렇게 쭉 기술을 하시면 되고요.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논문 쓰실 때 참고하고 선배 논문도 참고해서 적절하게 논문에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개효과도 사후검증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집단의 차이 검증할 때도 사후검증, 쉐페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었죠. 이 매개효과도 소벨 테스트라고 하는 사후검증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통계 시간에 배우실 거고 아까 앞에 나왔던 그런 1단계에 나왔던 지수들을 요걸 A라 하고 요걸 SE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SEB라고 해서 주어지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 A, B 여기 있죠? SEA, SEB 요 4개 값을 요 칸에다가 다 키인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요 사이트로 들어가면 이런 표가 나오고요. 인터넷에 요 A, B, C, SE 값을 앞에 있었죠? 요 값들 A에다가는 이 값을 B에다가는 이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G값이 나오죠. 이게 소벨 테스트, 스태티스트 이게 이제 G값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4.259 그러면서 P값이 얼마죠? P값이 0.05보다 작죠. 그러니까 유의하죠. 그래서 간접효과는 유의하다라고 합니다. 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게 중요하죠. P값이 0.05보다 작아야 됩니다. 작으니까 유의한 거죠. 그래서 간접효과. 앞에서 배로 개념 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분석했더니 유의하게 나왔다. 어떤 경우에는 완전 매개, 어떤 경우에는 부분 매개가 나왔다. 그 중에 매개 효과가 정말 유의한지를 다시 한번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 소벨 테스트 방법이다. 그 P값이 0.05보다 작으면 유의하다고 본다. 이렇게 이제 논문에 기술을 하면 됩니다. 이거 이제 참고로 보시고요. 교수님에 따라서 여기 개수 쓸 때 앞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B. 그죠? 이건 비표준화 회귀계수라고 해요. 회귀계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있고 표준화 회귀계수가 있는데 표준화 회귀계수는 베타라고 하죠. 좀 달라요. 숫자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교수님에 따라서 선호하시는 대로 우리 연구자님들은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 실습했을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인데 그냥 예시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정서증이 매개 변수, 그죠? 이게 간접 효과, 직접 효과 할 수 있겠죠. 네. 네, 조절 변수, 조절 효과입니다. 크게 많이 다루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석사 논문에서는. 하지만 박사 논문에서는 많이 다루죠. 개념적인 설명 아까 다 드렸었고, 이 조절 변수의 형태가 뭐 연속형이냐 범주형이냐 이제 통계 시간을 배울 텐데 우리는 대부분 다 연속형을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죠. 그때 분석할 때는 상호작용항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셈, 이걸 우리가 상호작용하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유의해야 조절 효과가 유의하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절과 검증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이 부분이죠. R제곱 변화량이 계속해서 증가해야 된다. 우리 R제곱이 계속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하고 그 변화량이 갑자기 유의인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R제곱량이 증가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분석하게 되면 이렇게 모형 1, 2, 3이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표시한 거니까요. 지금 이걸 다 설명하는 것은 통계 분석 시간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예시만 보여드립니다. 역시 이제 아로바가 주어지죠. 이건 각각 모형들이 통계적으로 그 회귀 모형들이 유의한지를 보는 거예요. 다 유의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게 개수죠. 이 개수가 이제 논문에 표현하는 그 B값, 베타값,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절효과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제 행복과 건강한 자기관리 두 개를 곱한 거. 그것이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냐를 보통 보죠. 이거 아까 다중공사성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숫자가 되게 크죠? 10을 초과하죠. 이건 다중공사성이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좀 해결해야 되죠. 그때 하는 게 우리 조절과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평균 중심화라고 합니다. 이걸 처리해주면 다중공사성 확 낮출 수가 있어요. 평균 중심화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요. 한마디로 뭐냐면 독립변수 측정한 평균치에서 그 특정한 값에서 평균치를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절변수의 특정 값에서 조절변수의 평균치를 빼주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변수의 각 값에서 해당 변수의 평균치를 빼줍니다. 그러면 다중공사성 감소의 효과적인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죠. 통계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해보면 보세요. 평균 중심을 했더니 확 낮아졌죠. 기준이 10보다 확 낮아졌죠. 그래서 조절효과 분석할 때는 이 다중공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균 중심화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강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절 효과에 대한 통계 분석 시간에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할 수 있도록 언급을 해드립니다. 분석 결과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쭉 이렇게 개수를 표시하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곱셈.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셈항, 이 상호작용항, 이것이 유의한지를 봐야 되는데 유의하죠? 별이 3개나 떴죠. 이 별은 뭘로 본다고요? 이 기준이요. 나중에 P값에서 나타났잖아요. 여기 이 P값, 이거 다 0.000이니까 0.001보다 작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P값을 쓰지 않고 별을 표시한 것 뿐이에요. 어쨌든 상호작용항이 유의하다. 즉 이건 뭐죠? 조절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시고요. 이 경우에는 정서지능이 조절 변수겠네요. 조직 몰입이 증가할수록 업무 성과가 높아지는데 정서지능이 높으면 업무 성과가 더 많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절 변수, 조절 효과 이렇게 개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다 예시예요. 그 다음에 구조방정 식을 통해서도 간접효과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오늘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죠. 네, 구조방정식은 활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간접효과 분석은 박사 논문 정도 가야 다루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구조방정식에서 최종 모형 검토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박사과정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혹시 지금 이런 내용 때문에 고민 어떤 분들이 계시다면 나중에 또 같이 문의해 주시면 별도로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모형 검토 예시를 봤고요. 여기서부터 진짜 참고자료예요. 다 보시면. 제가 참고자료 써놨죠. 아까 말씀드렸던 매개효과 분석이 있고 조절효과 분석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것들이 굉장히 또 정교한 분석 방법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들어보셨죠? 조절된 매개, 조절된 조절, 다중매개 이런 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수준 높은 학술지 국내에서도요. 수준 높은 학술지라든지 어떤 그런 분야들 또 박사 논문 중에서도 일부 이 방법들을 적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소개만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재 내용을 일단 기본적으로 참고해 보시고 깊은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이제 국내 번역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책을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원 저자고요. 국내 번역하신 분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논문들, 꼭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베론키 이 앞에 얘기했던 이 조건부 과정 문제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앞에 지금 수십 년째 쓰고 있는 베론키니 방법의 한계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연구 모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 제가 예시로 포함을 해드렸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논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표들은 굉장히 정교한 표가 되겠죠. 의욕이 있고 욕심 있는 분들은 이쪽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결론입니다. 짧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문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서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서론에서 연구가 왜 필요했고, 그죠? 연구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설까지 얘기를 하죠. 그것이 분석 결과와 함께 결론에서 서론과 결론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해서 연구 결과와 함께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작성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역시나 선배 논문들 그리고 기존 논문들을 몇 개만 살펴보셔도 쉽게 쓸 수가 있고요. 통계 분석 파트 못지않게 결론 파트도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으니 선배 논문들을 보시고 지도 교수님의 약간의 지도를 받으시면 무난하실 겁니다. 이걸 잘 쓰려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서론이 잘 쓰여야 됩니다. 서론에서 이게 왜 내 논문이 필요하고 기존 논문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게 이론적 시사점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실무적 시사점은 실제 우리가 대부분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에 따른 이론적 시사점과 관련해서 그것이 실무적으로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두세 개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계 제어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또 깊이 있게 다뤘죠. 그때 이미 예시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 있어서 한계는 없는지, 변수 관련된 한계 또는 연구의 초점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또는 조합해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죠. 결과를 요약을 하고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하죠. 기존 연구하고 비교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요 시사점들은 보통 2개 또는 3개를 쓰죠. 연구 결과에 나타난 그 결과치에 따라서 정리가 돼요. 2개 쓸 건지 3개 쓸 건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중에서 보통은 2-3개 정도만 쓰면 됩니다. 석사 논문에서는요. 이 정도만 봐도 충분히 이제 다 이제 대략의 그냥 감은 잡혔을 것 같고 예시를 좀 보죠. 요약 논의하는 부분이죠. 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는데요. 예시. 예를 들면 둘째. 우리 분석한 것 중에 어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결과를 요약하고요. 기존 연구들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적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사실들을 의미하고요. 그것은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도 뜻하고, 그죠?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 연구 분석한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기술하는 사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론적 시사점도 마찬가지죠. 그 2번째 앞에서 봤던 연구 결과와 관련된 이제 이론적 시사점을 또 둘째로 잡은 거예요.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요약해주고 기존 연구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실컷 신나게 자랑을 하는 거죠.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기존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가 있는지를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3단계로 정리하면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사례를 보여드린 거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하 나는 어떻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실무 시사점도 몇 가지를 정리하는데 그 중에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걸 하나 집어서 만약에 3가지 정리했다. 그 중에 셋째 연구 결과에 대한 걸 정리를 해주고요. 그것이 실제 상황에서 내가 보니까 연구자가 보니까 어떻더라라고 하는 거를 블라블라블라 제시를 하는 거죠. 이왕이면 그 자기가 말하는 내용 중에서 선행 연구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주장들이 있으면 이렇게 인용을 따서 넣어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실무적 시사점이 되겠죠. 네. 한계와 전, 네, 첫 시간에 아주 구체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예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조절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럼 또 다른 조절 변수가 뭐가 있지 않겠나를 제시를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겠다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죠? 메커니즘, 네. 매개 변수에 대한 얘기. 나는 뭘 다뤘는데 향후에는 어떤 것들이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변수에 대해서 또 제시를 하는 거죠. 이 케이스는 둘 다 변수와 관련돼서 얘기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 비교해보면요. 이 부분이죠. 네. 변수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변수만 얘기하고 있죠. 네. 자, 이 마지막은 이제 플러스 알파 팁인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 사실 이제 다 말씀드렸고,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려 봅니다. 또 다른 또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논문 특강을 하다 보면 이쪽 부분에 또 굉장히 또 추가적인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본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질문이 들어와서 설명해드렸던 내용들인데 슬라이드는 여러 장입니다만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플러스 알파, 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너스. 자, 논문 심사의 그 흐름도예요. 그 관련자들의 메커니즘이죠, 일종의. 프로포절 할 때하고 논문 심사하고 좀 달라요. 프로포절은 1장, 2장, 3장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을 가지고 쓰죠. 서론과 이론 적 배경과 연구 방법 정도까지, 그죠? 그래서 지도 교수님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반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연구자는 이런 내용을 진행하고 지도 교수님은 피드백을 해주시죠. 그 다음에 또 한편 논문 심사, 이제 초안 다 끝났어요. 1장부터 5장까지 다 썼어요. 그거 이제 심사하죠. 보통은 이제 2번 정도 하는데 뭐 3번 하는 학교도 있고 1번에 끝나는 학교도 있어요. 학과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있으시죠. 네, 지도 교수님 말고 심사해 주신 교수님이 계세요. 2분이 더 계시기도 하고 3분이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심사를 받죠.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수정 보완 사항을 제시를 해주시죠. 좀 지적사항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저런 보완 수정 의견이 좀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때 지도 교수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싹 빠지고 심사위원이 했던 이 이야기를 연구자가 다 끙끙 앓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심사가 끝나고 나면 지도 교수님과 상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사할 때 나왔던 내용이 만약 10가지다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것은 어떻게 반영하고 어떤 것은 설명을 하고 어떤 것은 그냥 반응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대충 해주셔야 돼요. 교수님이. 대충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심사에 대해서 지금 간접적으로 막 그 겁들을 많이 내고 계실 텐데 지도 교수님을 믿고 지도 교수님이 그야말로 대략 정리를 해 주실 거니까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 관리는 제출하고 피드백 받아서 교수님이 방안을 결정해 주면 그걸 따라서 진행하고 그 결과를 성실하게 잘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제시하면 보통은 통과가 됩니다. 심사 프로세스는 이렇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관련자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지도 교수님의 중요성, 너무 겁낼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그 공감들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발표에 대한 팁인데요. 이게 사실 실질적인 마지막 장표입니다. 우리가 발표를 이제 프로포저를 발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심사할 때 또 발표하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이 각각의 케이스마다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가지 케이스를 다 합쳐봤을 때 공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그야말로 꿀팁으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내용과 운영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모든 발표는 여러분이 맞닥뜨릴 프로포절 발표, 논문 심사 때 발표, 학술지 발표, 학술대 발표. 내용과 운영 나눌 수 있다. 자, 내용은 뭐죠? 연구 배경과 목적부터 5절까지 1, 2, 3, 4, 5장까지 이렇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됐다고 할 때 각각 포인트가 이런 것들이에요.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서는요. 이슈, 이론 반드시 연결시켜야 됩니다. 즉 이건 뭐죠?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 기존 논문 분석 결과 뭐가 부족했었는지, 내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뭐가 다른지. 정리하면 뭐죠? 필요성과 차별성. 그것은 뭐와? 이론과 연계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렇게 장표를 구성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연구 모형과 가설 보통 나타나죠. 네. 당연히 연구 모형에
이때 중요한 것은 이론적 근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논문을 앞으로 공부할 때, 쓸 때 이론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몇 개의 목적으로 쓰인다. 말씀드렸죠? 네. 그 중에 여기서 뭐죠? 연구 모형, 즉 가설과 관련된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의 이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론적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는 것이 깊이 있는 논문으로서 의미를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연구 결과를 제시할 때는요. 너무 많은 정보, 특히나 뭐 앞에 있는 기초통계 분석 이런 것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도 없고 많은 시간 동안 얘기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지루해요. 교수님들은 지루해요. 또 학술대회 발표도 지루해요. 핵심만 얘기하는 겁니다. 핵심만. 가설 검증 결과만 얘기하든지 그중에서 이슈만 얘기하든지 중요한 것만. 그 다음 가치와 시합점 4장과 관련해서는요. 그냥 이게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이렇게 안 한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가장 좋은 게 이겁니다. 가치 시합점 딱 2장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페이지에서 그 숫자도 한 페이지에 3개씩만 딱딱 적는 거예요. 마지막 한계점하고 해용연구시간은요. 여기서 이제 내 연구가 얼마나 깊이 있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이 연구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자랑하는 거죠. 네. 연구 결과의 내용이 뭐 좀 수준이 좀 높지 않은데 너무 이쪽을 강조하면 또 언밸런스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연구가 좋아야 되고 그것을 마지막 5장에서 충분히 깊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기존 연구를 많이 가져다가 이야기를 하면 된다.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5가지를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용상으로 이렇고요. 운영할 때는요. 이 3가지를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반드시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연습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포절이다 그러면 사전에 뭘 알아야 되죠? 프로포절 할 때는 몇 분 정도 내가 발표를 해야 되는지 발표 시간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됩니다. 교수님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 시간 또는 5분이다, 8분이다 정해주시면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여러 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빼놓지 않고 얘기할 수 있고 핵심 사항을 중요하게 강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죠. 전체 시간을 지킬 수 있고 연습하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고요. 실제 할 수 있는 내용, 해야 되는 내용을 빼먹게 되고 시간 운영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구의 본연의 가치가 굉장히 훼손되죠. 두 번째 심사위원 기록입니다. 이건 간단해요. 미리 의견을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녹음하면 됩니다. 녹음했다가 나중에 정리하는 거죠. 그때 정리할 시간이 없거든요. 이해도 잘 안 되고 당황해서 얼굴도 빨개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허락받고 녹음을 잘 했다가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 이러면 안 되는데요. 프로포절이든 논문 심사든 의견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피드백이. 그죠? 그것들에 대해서 반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100% 그중 말씀하신 거 잘 이해했다. 이해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예를 들면 석사 논문 이제 발표하고 할 때 보면 그 의견 들으시는 심사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방어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알겠습니다. 잘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꿀팁입니다. 자, 심적인 내용 다 말씀드렸고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 그 예시들이에요. 시간 되실 때 살펴보셔요. 연구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이슈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방법, 이론을 이제 다루는 방법, 예시입니다. 연구 문제, 연구 목적 간단하게 이렇게 제시하는 거, 이론을 직접 가져다가 인용하는 거, 그것을 내 연구에 가져다가 별도로 다시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 가설을 이렇게 설정하고 그림으로 표시하고 기술하는 것, 연구 방법, 대상, 방법, 변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기술한 예시예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측정 도구 아주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가급적 교수님들이 디테일한 별도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내용은 아주 보편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 가장 좋다라는 예시입니다. 유인 분석 결과, 경로 분석 결과, 이제 가설 검증한 거죠. 회계 분석 결과죠. 조절 효과 검증한 거예요.
표현하다는 방법, 그림으로, 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론적 시사점 3가지, 실무적 시사점 3가지, 연구 및 한계와 재현, 한 장. 그죠? 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예, 오늘 이틀차 2시간 넘게 강의를 진행을 해드렸고요. 중간중간에 안내해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치기에 앞서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예,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두 분 정도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부탁을 좀 드려볼까요? 네, 말을 할까 말까 하는 거 있죠. 그거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마이크 켜주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연구를 저는 지금 2학기가 끝나서 아직 정확히 이제 연구에 대한 것들이 아무것도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처음 접하는 내용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좀 따라가게 보고 왔는데 하면서 계속 제가 해야 될 연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의문점 들었던 게 표본을 구할 때요. 이게 다 접촉을 해서 그거를 자기가 직접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잘 구해지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그럼 그런 조율 같은 걸 어떻게, 아니면 그 연구 자체를 조금 변형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네, 좋은 질문이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민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설문조사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지도 교수님하고 상의하시면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이 제시가 되실 것이고요. 저는 객관적으로 다양한 학과의 다양한 케이스를 본 결과를 가지고 종합해서 얻은 저의 시사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양적 연구에서 설문조사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 설문조사의 대상을 누구로 할 거며 어떻게 설문을 실제 할지가 굉장히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가장 큰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연구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연구의 어떤 분야 맥락이 특정한 대상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연구의 주제가 사회복지사의 어떤 내용들을 조사하는 연구라면 그건 반드시 사회복지사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되죠.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럼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것들은 교수님이 해주시는 경우가, 도와주시는 경우가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연구자한테 그 무게중심이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아교육이나 사회복지 분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나 유아교육 선생님들한테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는 네트워킹을 활용을 해서 아니면 그 관련 기관들을 활용을 해서 접촉을 하고 본인이 그게 가능하면 직접 하시고 아니면 교수님 또는 교수님의 지인 아니면 내가 지금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싶으면 내가 이미 사회복지사니까 내 사회복지사의 어떤 기관장이나 윗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네트워킹을 이용을 하고 그 우리 사회복지사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단체 이런 데들이 있죠. 아니면 교육기관 뭔가 이렇게 설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의 네트워킹을 활용을 하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의 업무의 내용, 교육기관이나 무슨 뭐 기획팀이나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연결을 해서 그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설문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게 가장 좋고 빠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요즘 많이 쓰시는 방법이 구글로 많이 이용하시죠. 구글 설문지. 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여러 사회복지 기관들하고의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사전에 접촉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의 어떤 뭐 폰번호나 뭐를 양해를 구해서 얻어낸 다음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고요. 구글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대부분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연구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일반 어떤 기업에 있는
직장인들 대상으로 한 연구다. 특정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설문을 전담으로 해주는 또 우리 기업 업체들이 있어요. 설문 기관이라고 하나요? 온라인 설문을 해주는 기관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우리 구글이나 네이버에 찾아보면 온라인 설문 기관들이 많고요.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보면 굉장히 단기간 내에 아주 많은 양의 설문을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 300샘플 정도 하는데 한 2, 3일이면 끝나버려요.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어요. 비용이 좀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렇게 특정한 분야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구분했는데 세 번째 말씀드린 이 설문조사 업체를 활용하는 경우에 설문조사 기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설문 대상을 포커싱 해줄 수 있는 설문 기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거를 본인의 연구 취지와 내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두루두루 살펴보셔서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한 분 정도 더 말씀 들어볼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괜찮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양적 그 연구를 통해서 조사를 할 때 설문 조사 대상의 규모를 제가 지금 계획하는 논문 같은 경우에 특정 직업군이 지금 그 설문 조사에 응해야 하는데, 제가 뭐 개인적인 그 인간관계로 이렇게 아마 찾아서 이렇게 할 예정이긴 한데, 이게 적정한 표본, 그러니까 논문에서 인정하는 그 표본의 그 개수, 그 인원수라고 하나요? 그 조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최소한으로 돼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질문 잘 이해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한 두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영순위. 가장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 교수님이 지도하신 선배 논문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지도 교수님은 석사, 박사 논문 지도하실 때 이러한 유형의 이러한 주제의 논문 제목을 가지고 연구할 때 사례들을 보니까 대략 몇 샘플로 했더라라는 게 금방 파악이 돼요. 선배 논문을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한 90% 이상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통계학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샘플 이상이면 의미가 있어요. 뭐 상관관계, 인과관계. 하지만 이건 실질적인 의미가 없죠. 왜? 보통은 뭐예요? 보통은 세 자릿수입니다. 샘플의 숫자가, 표본의 숫자가 보통은. 그래서 아주 많은 케이스를 저는 보아왔으니까요. 가장 적은 케이스는 80, 90 샘플 갖고 한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개가 안 되는 케이스도. 근데 가장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케이스는 150, 200, 200 남짓 이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분석을 가장 많이 합니다. 네,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참고로 지금 질문하신 분의 연구 취지, 연구 제목, 그다음에 연구 문제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대답이 부족하면 말씀 주시고요. 예. 예, 질문 감사하고요. 예. 네, 또 뭐 더 추가로 말씀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음, 예. 이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웃고들 계신데. 사실 이게, 그죠? 예, 4시간 정도 특강하고 나서 뭐 질문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질문 지금 있어서 뭘부터 해야 될지 모를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연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뭐 질문의 거리도 내용과 내용의 수준과 질문의 숫자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 20분 정도가 지금 저와 함께 4시간에 걸쳐서 우리 인문사회과학 분야, 특히 질적 연구보다는 양적 연구와 관련해서 논문 작성하는 방법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번 그 특강에 드린 내용이었던 차별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석사 논문들도 좀 계속 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야가 되게 다양하고요. 학교의 특성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학과의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도교수 특성이 이렇게 있어요. 크게 보면 3단계로. 네, 지금 우리 한국교통대학하고 있는 학교의 전반적인 그 연구의 어떤 학과의 어떤 학과들이 포진되어 있고 어떤 식의 연구가 진행되는지가 첫 번째 기준이고, 우리 학과에서는 주로 어떤 연구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어떻게 논문을 쓰는지, 우리 지도 교수님은 어떤 연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떻게 논문을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질문을 한두 번씩 해주셨는데, 가장 영순위는 뭐냐? 모든 질문의 영순위는 우리 지도 교수님은 어떤지가 중요한 겁니다. 네, 모든 질문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여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쭤보는 게 가장 좋고요. 또 교수님 바쁘시다 보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메일이든 잘 또 대답 못 해주시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연구자가 기본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냐? 선배 논문들을 살펴봐라. 우리과 우리 지도 교수님이 지도하신 1년 전, 2년 전, 3년 전 선배 논문들을 3개, 4개, 5개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거의 모든 부분들이 파악이 되셔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쓸까가 파악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쓰면 되는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모형이 이제 대충 그려지거든요. 거기에 집중해서 살펴보시는 게 가장 시간도 아끼고 빠르게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 있게 열정적으로 참가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공부와 논문에 대한 열정이 느껴져서 참 감사드리고요. 네, 끝까지 이렇게 참석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그 논문 샘플 제출하시고,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선정해서 1대1로 또 코칭해 드리는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또 우리 그 아카데미 쪽과 연결해서 우리 대표님 쪽 논문 아카데미 연결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물어봐 주시고요. 또 그렇게 좋은 논문 쓰시는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건승을 빌고요.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조만간 최단기간 내에 좋은 논문으로 학위 받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